내려놓으시오. 그 처자 내가 데려가리다. 7냥 한 푼 깎지 않으리니 다른 손에 넘기지 마시오. 청주 장터 노비판 한복판에서 어깨를 잡아 끌리던 누더기 차림의 처자 앞에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린 한 노부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섰지요. 그런데 그 노부인이 처자를 굳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진짜 이유는 30년 전 한겨울 외딴 산속에서 일어난 일에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주 고을 외곽한 마을에 박참봉댁이라 불리는 가난한 양반가가 있었지요. 사랑채 기둥은 한쪽으로 기울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한때 양반 행세를 했던 집이라곤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운 살림이었습니다. 이 댁 안주인은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예순의 노부인. 5해 전 남편을 여인 뒤 가장 노릇을 하며 외아들 학수와 막내딸 분이를 거느렸지요. 학수는 24시건만 패를 알아 자리에 누운 지 한 해, 분이는 16, 오라버니 약 4발을 들고 부엌과 방을 오가는 실이 나였습니다. 박씨 부인 가슴 한가운데에는 평생 응어리가 묻혀 있었지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름 하나. 박씨 부인은 그 이름을 가슴에 묻은 채 학수를 키우고 분이를 길렀고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예순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박씨 부인은 청주 큰 장이 서는 날 새벽 일찍 살인문을 나섰지요. 가슴에는 모진 결심 하나가 굳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을 사서라도 며느리로 들여 학수 곁을 지키게 하리라. 박씨 부인이 도착한 곳은 장터 한 구석, 사람을 사고 파는 노비판이었지요. 빚을 못 갚고 끌려온 자, 도망노비, 흉년에 부모 잃은 처자들이 묶인 채 무릎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쓰개 치마를 깊이 눌러 쓴 채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걸음이 한 처자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누더기 무명 저고리에 거친 삼배치마, 허리에는 7냥끈이 묶여 있었지요. 머리는 거칠게 묶어 흙먼지가 앉았고 손바닥은 이래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 가슴이 어지럽게 뛴 까닭은 처자의 차림이 아니었지요. 처자의 왼손 약지에 끼인 작고 다른 옥반지 한 짝 때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옥의 빛을 알아보았지요. 흙에 묻혀도 광을 잃지 않는 녹. 그 무늬는 박씨 부인이 30년을 함 깊숙이 간직해 온 한 짝과 한 자리에서 같은 손으로 깎은 듯 똑같았습니다. 같다. 분명히. 박씨 부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입속말이 흘러나왔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씨 부인 한 짝은 지금도 함에 들어있고 그건 본디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겨울 외딴 산소, 자기 첫 핏덩이를 사흘 더 살려주었던 그 사람. 한 달 뒤 자기 친딸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풍문만 들었을 뿐 박씨 부인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30년을 흘려보냈지요. 박씨 부인은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옥반지가 같다 한들 한 짝일 뿐 같은 모양 옥이 세상에 둘이 아닐 리 없다. 그렇게 자기를 다잡으며 처자의 얼굴을 보았지요. 처자의 얼굴을 본 순간 다잡음이 무너졌습니다. 콧날, 인매 무엇보다 그 단정한 자세. 30년 전 외딴 산속 초가집 마당에서 자기 친딸 약을 자기 죽어가던 핏덩이에게 떠먹이던 한 처자의 얼굴이 누더기 차림의 처자 위에 천천히 겹쳐졌지요.
박 씨 부인의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살아계셨던 분이 자기 따님을 이 자리에 두셨구나. 박 씨 부인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렀지요. 처자는 박 씨 부인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살집 좋은 상인이 처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 처자 5냥의 3마리다. 부엌대기로 쓸게요. 7냥이라 적혀 있지 않소. 깎으시려거든 거간꾼과 의논하시오. 처자의 어깨가 잠깐 움찔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려놓으시오. 그 처자, 내가 데려가리다. 7냥 1푼 깎지 않으리니 다른 손에 넘기지 마시오. 박 씨 부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섰지요. 흰 머리가 떨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상인은 박 씨 부인의 단정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지요. 늙은 마님께서 7냥을 1푼도 깎지 않으신단 말이오. 부엌대기로 쓰시려오? 내 며느리로 드리겠소이다. 장터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엌대기로 드린다면 또 모를까. 며느리라는 말은 노비판에 어울리지 않았지요. 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가의 7냥 처자가 며느리로 들어간단 말은 처음 들어보. 가문이 부끄럽지 않으시오? 내 집에 들이는 사람이 며느리든 종이든 그건 이 사람이 정할 일이외다. 박 씨 부인은 품에서 7냥을 꺼내 거간꾼 손바닥에 한 입씩 셈하여 놓았지요. 거간꾼은 동전을 깨물어 보고는 처자의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처자, 이제부터 박찬봉 댁 사람이요. 따라가시오. 처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박 씨 부인 가슴이 다시 한번 어지러웠지요. 어머니의 눈매, 어머니의 콧날. 그러나 박 씨 부인은 그 어지러움을 가슴 깊이 묻고 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손을 잡거라. 소녀가 어찌 어르신 손을 잡사옵니까? 그저 뒤를 따르겠나이다. 박 씨 부인은 그 말씨에 또 놀랐지요. 종으로 자란 처자의 말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런 말씨가 나오는가? 박 씨 부인은 답을 이미 짐작했으나 짐작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박 씨 부인이 가만히 손을 거두고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7냥에 팔린 처자가 단정한 걸음으로 따랐지요. 신미 길을 박 씨 부인은 한 번도 사연을 묻지 않았고 처자 또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모퉁이를 돌 때 박 씨 부인이 한마디 건넸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녀 정혜원이라 하옵니다. 성씨가 정씨라. 예, 어르신. 박 씨 부인은 그 짧은 망설임을 듣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다시 어지러웠으나 잠시 접어두기로 했지요. 해질 무렵 박 씨 부인 댁 살인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분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분이가 박 씨 부인 뒤에 선 정혜원을 보고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내 형님이 될 사람이다. 인사드려라. 분이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분이라 합니다. 아가씨, 처음 뵙사옵니다. 정혜원이라 하옵니다. 분이는 그 또박또박한 말씨에 눈이 동그래졌지요. 내 오라버니에게 며느리 데려왔다고 일러라. 분이가 안채로 뛰어들어갔지요. 잠시 뒤 안채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발자국이 천천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박각수였지요. 야윈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
흰 무명 저고리가 어깨에서 헐겁게 떨어졌습니다. 부인, 처음 뵙소. 박학수라 하오. 정혜원이 무릎 굽혀 큰 절을 올렸지요. 학수가 황급히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는 환자라 답례할 형편이 못 되오. 그저 부인께 미안할 따름이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소녀가 이 댁에 머무는 동안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학수의 야윈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요. 사람을 사서까지 며느리를 들인 어머니, 그 어머니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선 처자. 학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루에 올라 분이에게 일렀지요. 분이야, 아랫방에 며느리 자리 펴고 부엌에 저녁상 차리거라. 며느라가, 너는 잠깐 이 사랑채로 오너라. 정혜원이 따라 들어간 사랑채에는 낡은 서안 하나와 벽장 2개, 한 구석 못에 곧간 열쇠 꾸러미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쳐 내렸지요. 며느라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정혜원이 무릎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자기 무릎 앞에 그 꾸러미를 내려놓았지요. 이게 우리 집 곳간 열쇠다. 안채 곳간 하나, 사랑채 뒤 곳간 하나, 광 하나. 오늘부터 이 셋 다 내가 맡거라. 정혜원의 얼굴빛이 잠깐 흔들렸지요. 7냥에 팔린 첫날에 곳간 열쇠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혜원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소녀는 오늘 이 댁에 들어온 처자이옵니다. 살림을 아직 알지 못하옵고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도 분간하지 못하옵니다. 어찌 곧간 열쇠를 받자옵겠나이까. 내가 너를 처음 본 게 장터에서다. 너를 본 지 반나절도 안 되었느니라. 그러나 사람을 보는 눈은 반나절이면 족하다. 너는 우리 집 곳간을 맡을 사람이다. 박씨 부인은 잠시 숨을 골랐지요. 흰 머리가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시집와 곳간 열쇠를 받기까지 15년이 걸렸느니라. 그 15년 동안 부엌대기로 부려졌느니라. 그 한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다. 내 며느리에게는 그 응어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정혜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태 사람의 말이 가슴 한복판을 두드린 적이 언제였던가. 정혜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정혜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지요. 그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우리 집 복이다. 정혜원의 어깨가 떨렸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사람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혀본 적이 언제였던가. 정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입술을 깨물었지요. 박씨 부인이 그 떨림을 못 본 척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며느라, 한 가지 일러둘 말이 있느니라. 예, 어머님.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로 매기는 거다. 너는 7냥에 팔려왔지만 우리 집에서는 7냥 처자가 아니라 박참봉댁 며느리다. 어디서 무엇으로 시작했는지는 잊거라.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마음에 새기거라. 정혜원은 그 말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새겼지요. 그러나 그날 정혜원은 자기가 다시는 잊지 못할 그 말의 진짜 뜻을 훗날 자기 목숨이 풍전등화에 놓이고서야 진정으로 알게 되리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곧간 열쇠 꾸러미를 정혜원 허리춤에 손수 메어 주었지요. 그 열쇠가 허리에 닿는 순간 정혜원은 이 댁에서 죽기 전까지는 이 열쇠를 떼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정혜원이 사랑채를 나간 뒤
박씨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천천히 일어나 자기 함을 열었습니다. 함 가장 깊은 곳,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고 다른 옥반지 한 짝이 들어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 옥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이요. 30년이 걸렸소이다. 박씨 부인은 함 앞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지요. 복이야. 어미가 너 대신 너를 살리신 분의 따님을 우리 집에 들였다. 어미가 잘한 거지. 응?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함 앞에 깊이 숙여졌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곧 함을 닫고 자세를 바로 했지요. 며느리에게도 학수에게도 분이에게도 아직은 이 사연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댁에서 정혜원이 첫날 곳간 열쇠를 받았다는 소식은 그날 밤 안으로 마을에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리어 박씨 부인의 결정을 어이없어 했고 박씨 부인의 시동생 박만호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가자 박만호는 마시던 술잔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굳어 있었습니다. 7냥 처자가 우리 가문 곳간을 맡았다고? 박만호의 가는 눈에 음험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 음험함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정혜원도 박씨 부인도 그날 밤에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정혜원이 박찬봉 댁에 들어온 그 밤, 아랫방 자리에 누운 정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허리춤에 메인 곳간 열쇠 꾸러미가 무릎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그 꾸러미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님, 오늘 무엇을 보셨소이까? 정혜원이 입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임종의 손에 채워주신 옥반지,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라 부른 박씨 부인의 손길. 두 사람의 손길이 같은 결로 닿는다는 것을 정혜원은 그저 우연이라 여기기에는 너무 가슴이 떨렸지요. 그때 안채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기침이었지요. 정혜원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간 정혜원은 보따리에서 작은 자루 하나를 풀었지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 정혜원에게 가르쳐 주신 도라지와 마른 배 조각이었습니다. 정혜원은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작은 솥에 물을 부어 도라지와 배를 함께 다리기 시작했지요.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정혜원이 김 오르는 작은 사발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른 기침 끝에 잠이 든 듯 보였지요. 정혜원은 사발을 머리맡에 놓고 조용히 무릎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새벽바람이 차옵니다. 깨시거든 드시옵소서. 정혜원이 다시 일어나 방을 나가려는데 박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박씨 부인은 머리맡에 사발을 보았고 김이 오르는 그 사발에서 도라지와 배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가가 흔들렸지요. 며느라가, 예, 어머님, 이걸 내가 다렸느냐? 예, 어머님께서 새벽까지 기침을 하시기에. 박씨 부인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한 모금이 박씨 부인 가슴 한복판으로 천천히 내려갔지요. 30년 전 외딴 산속 초가집 마당에서 자기 죽어가던 핏덩이에 입에 약 사발을 떠 넣어주던 한 손길의 온도. 그 온도가 이 사발의 온도와 같았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이런 정성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 정혜원의 말끝이 흐려졌지요. 박씨 부인은 더 묻지 않고 사발을 비웠습니다. 사발을 비우는 동안 박씨 부인은 한 번도 정혜원을 쳐다보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이
그 사이 흘린 눈물을 정혜원이 보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가 마당에서 아침 빨래를 하다가 정혜원의 손을 보았지요. 형님, 그 옥반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정혜원이 자기 손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반지의 다른 무늬가 햇빛에 잠시 빛났지요. 어머님 유품이옵니다. 어머, 그 무늬 우리 어머님 함에 든 것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분이의 말에 정혜원의 손이 멈췄지요. 아가씨가 어머님 함을 보셨소이까? 한 번요.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비단 보자기를 풀어 한참 들여다보시던 게 옥반지였어요. 무늬가 좀 비슷한데. 분이가 갸웃하며 자기 빨래로 돌아갔습니다. 정혜원은 자기 손을 가만히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우연이라 여기기에는 또 한 번 가슴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정혜원은 이댁 곳간을 하나씩 둘러보았지요. 안채 곳간에는 곡식이 절반쯤 비어 있었고 사랑채 뒤 곳간에는 묵은 배와 무명이 어지러이 쌓여 있었으며 광에는 농기구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사흘에 걸쳐 곳간 세 채의 물건을 모두 끌어내어 햇빛에 말렸지요. 그러고는 작은 종이 한 장에 일일이 물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지요. 정혜원이 종이에 글을 적는 손놀림이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한 자도 더디지 않았지요. 며느라가, 너 글을 아느냐? 박씨 부인이 마루에서 물었습니다. 정혜원이 종이를 가슴에 모으며 무릎 굽혔지요.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종신세의 글을 아는 것이 부끄러워 숨겼나이다. 숨길 일이 무엇이냐? 글을 아는 것은 어디서든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어머니가 본디 양반과 처자셨다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마루에 앉았지요. 흰 머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양반과 처자가 어찌 너를 이 자리에 두고 가셨느냐? 어머니께서 후처사리로 들어가신 후 소녀를 낳으셨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 본처 자녀들이 어머니 친정 빚을 소녀에게 떠넘기며 노비 문서를 만들었나이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잠시 떨렸지요. 후처 살이 천출이라 노비 문서에 올린다는 것이 사람의 도리에 닿는 일인가. 박씨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라가, 그 노비 문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복 오라버니들이 가지고 있나이다. 내가 사드리마. 7냥에 너를 사왔다 한들 그 문서가 남아있으면 후환이 있을 게다. 정혜원은 박씨 부인의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지요. 박씨 부인이 7냥의 자기를 사온 것이 그저 며느리 자리를 채우려 함이 아니었음을 정혜원은 그 말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루에서 일어나며 정혜원에게 다시 일렀지요. 내가 적은 그 물목 다 마치거든 사랑채로 가져오너라. 그날 저녁 정혜원이 물목샘을 맞춰 사랑채로 들어가니 박씨 부인은 작은 함 하나를 무릎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함 속에는 비녀 하나가 누워 있었지요. 은이 검게 변한 작은 비녀였습니다. 며느라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어머님. 이 비녀는 내 큰딸이 쓰던 거다. 100일도 안 되어 떠난 아이라 머리에 꽂아보지도 못했다. 어미가 그 아이 몫으로 남겨두었다. 정혜원의 손이 함 앞에서 멈췄지요. 박씨 부인은 그 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 정혜원의 머리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내가 머리에 꽂아 다오. 어미가 그 아이에게 못 해준 일이다. 정혜원의 어깨가 잠시 떨렸지요.
100일도 못 살고 떠난 아이의 비녀를 자기에게 주신다는 것. 그 마음의 무게가 정혜원의 가슴 한복판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비녀는 그 아이의 것이옵니다. 소녀가 어찌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어미가 주는 거니 받거라. 정혜원이 무릎으로 가까이 가서 머리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의 떨리는 손이 정혜원의 쪽진 머리에 그 비녀를 천천히 꽂아 주었습니다. 비녀가 머리에 닿는 순간 정혜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박씨 부인의 무릎 위로 떨어진 눈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눈물을 못 본 척하며 정혜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지요. 며칠 뒤 박씨 부인 댁 살인문 앞에 한 노인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살집 좋은 얼굴에 늘어진 턱, 가는 눈, 굵은 눈썹, 비단 두루마기에 호박 가끈이 달랑거렸지요. 박씨 부인의 시동생 박만호였습니다. 형수, 오랜만이요. 자네가 웬일인가? 마을에 들어왔다가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정 없을 듯하여 들렀소이다. 듣자 하니 며느리를 들이셨다지요. 박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서서 박만호를 위아래로 훑었지요. 박만호에 가는 눈이 마루 위 정혜원의 허리춤 곧간 열쇠 꾸러미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라가 인사드려라. 시작은 아버님이시다. 정혜원이 무릎 굽혀 큰절을 올렸습니다. 작은 아버님, 처음 뵈옵니다. 정혜원이라 하옵니다. 박만호가 헛웃음을 흘렸지요. 일곱 양 처자라 들었는데 인사 차림이 양반가 처자 같소이다. 형수, 사람을 잘 골라 오셨소. 박만호의 입꼬리가 비웃듯이 올라갔지요. 박씨 부인은 그 비웃음을 못 본 척했습니다. 자네는 무슨 일로 왔는가? 별일은 아니요. 다만 형님 떠나신 지 5해, 우리 가문 토지 문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을 듯하여. 형수께서 보관 중이시지요? 내가 보관하고 있네. 자네가 점검할 일은 아니지. 점검이라기보다는 정리지요. 형수 연세도 있으시고 학수도 자리에 누운 지 오래되니 가문 토지가 누구에게 갈지 분명히 해두어야 후환이 없을 것 아니요?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잠시 흔들렸지요. 박만호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박씨 부인은 한마디만 듣고도 알았습니다. 자네가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가? 형님이 외아들이셨소. 학수가 떠나면 우리 가문 후사는 이 사람에게 오는 것 아니겠소. 토지 문서를 미리 이 사람 손에 두는 것이 가문 도리에 맞지 않겠소. 박만호에 가는 눈이 정혜원을 한번 흘끔 보았지요. 정혜원은 무릎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수가 아직 살아있네. 자네가 후사 운운할 자리가 아니다. 형수, 학수가 살아있다 한들 자식을 둘 형편이요? 며느리가 들어온들 그게 의미가 있겠소. 더구나 7냥의 온 처자가 우리 가문 후사를 이을 거라곤 마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외다. 박씨 부인의 손이 떨렸지요. 박씨 부인은 마루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오늘은 그만 가는 게 좋겠네. 가지요. 한데 형수, 오늘 이 사람 말을 가슴에 두시오. 7냥 처자가 곧간 열쇠를 차고 다니는 모양이 마을에 우스개로 돌아다니고 있소이다. 가문 체면 생각하시오. 박만호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 살인문 밖으로 나갔지요. 박만호가 나간 뒤 박씨 부인은 한참을 마루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발을 멈췄지요. 박참봉 댁 며느리가
일곱 냥 처자라더라. 그 처자가 곧간 열쇠를 다 찼대. 박씨 부인이 정신이 흐려지셨나 봐. 흐려지신 게 아니라 외아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 사람을 사서라도 자리 채운 거지. 근데 그 처자 노비 문서까지 떠 있다는 풍문이 있더라. 박찬봉대 가문이 그 처자 손에 다 넘어가게 생겼다. 분이의 손이 물동이 위에서 떨렸지요.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듣다가 물동이를 든 채 그대로 우물가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분이의 등 뒤로 길게 따라붙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마루 끝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리에 앉아 함을 다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지요. 분이가 들어오자 박씨 부인은 함을 황급히 덮었습니다. 분이야, 왜 그러느냐? 어머님, 마을에서 형님 이야기가 좋지 않게 돌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 입은 어쩌지 못한다. 그래도 어머님, 분이는 형님이 좋아요. 형님이 그저 일곱 냥 처자가 아니라는 걸 분이도 알아요.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잠시 흔들렸지요. 박씨 부인은 분이를 마루 곁에 가까이 앉히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분이야, 내 형님은 우리 집 복이다. 마을 사람들 입에 흔들리지 마라. 어미 말을 마음에 새기거라. 분이는 어머님의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분이도 정혜원도 박씨 부인 자신도 박만호가 마을에 흘리고 다닐 흉소문이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지 그 밤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혜원이 박찬봉 댁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지요. 그 보름 동안 정혜원은 학수의 약 사발을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도라지와 마른 배를 다리고 아침에는 미음을 끓이며 낮에는 약을 다려 학수의 자리맡을 지켰지요. 학수는 정혜원이 사발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자기 야윈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부인, 이 사람 곁에서 그리 정성 들이지 마시오. 부인 마음 다칠게요. 서방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소녀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 다치는 일이옵니까? 학수의 야윈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요. 학수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기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사람을 사서까지 자기 곁에 데려온 어머니와 그 어머니 뜻에 따라 자기 곁을 지키는 처자를 보며 학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부인, 이 사람이 부인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소. 그저 미안할 따름이오. 서방님, 해주실 일이 있나이다. 무엇이오? 오래 사옵소서. 그것이 소녀가 바라는 단 한 가지이옵니다. 학수의 손이 정혜원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 손은 야위어 뼈만 남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정혜원의 손을 잡은 학수의 손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인 손이 따뜻하오. 이 사람 부엌대기 신세에 곱게 곱지도 못한 손인데 이리 따뜻하오. 서방님, 손이 곱지 아니한 것은 마음이 곱지 아니한 것과 다르옵니다. 학수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지요. 그 웃음을 본 박씨 부인이 문 밖에서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20날이 지났을 무렵 학수의 기침이 더 거칠어졌지요. 학수는 밤마다 피가 섞인 가래를 토했고 아침이면 베개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그 베개를 아침마다 새 것으로 갈며 학수가 보지 못하게 묻은 자국을 가렸지요. 그 사흘 동안 정혜원은 학수의 자리맡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약을 다려 한 모금씩 더 먹였고 학수가 잠든 사이에도 학수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지요. 분이가 형님 좀 누우시라 권해도 정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수가 떠나기 전날 밤이었지요.
학수가 정혜원을 향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이 사람이 부인께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말씀하옵소서.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분이도 잘 부탁하오. 이 사람이 떠난 뒤 두 분만 남으시오. 부인이 곁에 계셔 주시오. 정혜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요. 학수의 손이 정혜원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폈습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서방님 곁에 더 머무셔야 합니다. 부인. 이 사람은 부인을 만난 것이 마지막 운이었소이다. 짧았으나 부인 곁에서 한 달, 이 사람 일생에 가장 따뜻한 한 달이었소. 학수가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학수의 손은 정혜원의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학수의 숨이 천천히 약해졌지요. 정혜원이 학수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가져다 품었습니다. 그 손이 마지막 한 번 가볍게 떨리고 그러고는 더 떨리지 않았지요. 서방님. 정혜원의 입에서 가는 흐느낌이 흘렀습니다. 정혜원은 학수의 손을 자기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굽히고 앉아 있었지요. 문 밖에서 박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무릎이 휘청였고 박씨 부인은 마루 기둥을 짚은 채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지요. 분이가 어머님을 부축하여 옆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옵소서. 박씨 부인은 분이의 부축을 받으며 옆방 자리에 누웠지요. 박씨 부인은 천장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분이야. 예, 어머님. 내 형님을 부르거라. 어미가 한마디만 하마. 분이가 정혜원을 모셔왔지요. 정혜원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박씨 부인 곁에 무릎 굽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혜원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며느라, 어미가 내 손을 빌렸구나. 학수의 마지막 손을 잡아준 사람이 너였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내가 학수의 마지막에 곁에 있지 못한 어미인데 내가 어미 대신 학수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었구나. 어미가 너에게 무엇으로 갚으랴.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정혜원의 무릎 곁에 깊이 숙여졌지요. 박씨 부인이 정혜원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정혜원이 박씨 부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지요.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학수의 장례는 사흘 만에 마쳤지요. 박찬봉대 가문 산자락 작은 묘 옆에 학수의 봉분이 새로 올랐습니다. 그 작은 묘는 박씨 부인이 30년을 입에 올리지 못한 큰딸 보기의 가묘였지요. 정혜원은 그 가묘의 이름이 무엇인지 박씨 부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혜원은 학수의 봉분을 매일 새벽 청소하면서 그 옆에 작은 가묘도 함께 청소했지요. 장례를 마친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정혜원을 사랑채로 불렀지요. 며느라가. 예, 어머님. 어미가 너에게 한마디 해둘 말이 있다. 말씀하옵소서. 박씨 부인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흰 머리가 등잔불 빛에 흔들렸지요. 너는 청상이다. 어미가 너를 7냥에 사왔으나 학수가 떠난 뒤로는 너에게 우리 집에 머물 의무가 없다. 어미가 내 노비 문서를 사들여 너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마. 친정이 있거든 친정으로 가거라. 없거든 어미가 살 자리를 마련해 주마.
정혜원의 어깨가 잠시 떨렸지요. 정혜원은 박씨 부인 앞에 무릎 굽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세를 바로 하여 박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어머님, 말하거라. 소녀, 친정이 없나이다. 이복 오라버니들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 오라버니들은 친정이 아니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 소녀에게 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미가 살 자리를 마련해 주마. 청주가 싫거든 다른 고을로. 어머님, 정혜원이 박씨 부인의 말을 끊었지요. 정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단했습니다. 소녀, 이 댁의 한 달 며느리요나 평생 박찬봉댁 며느리로 이 댁에 머물고자 하옵니다. 서방님 무덤을 소녀가 지키겠나이다. 어머님 무덤도 소녀가 지키겠나이다. 청상이라 하시오나 소녀에게 청상이 아닌 자리가 어디에 있겠나이까. 박씨 부인의 손이 떨렸지요. 며느라, 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느냐? 알고 하옵니다. 어머님께서 소녀를 7냥에 사오신 그 마음을 소녀가 어찌 모르옵니까? 어머님께서 소녀의 어머니이신 분께 빚지신 일이 있다 하시오나 소녀가 보기에는 빚이 아니라 인연이옵니다. 어머니께서 소녀를 두고 가실 때 한마디 하셨나이다. 무엇을 하셨더냐? 두 짝이 만나는 날 너를 알아보실 어른이 계신다. 어미가 너를 혼자 두는 게 아니다 하셨나이다. 박씨 부인이 그 말에 자기 가슴을 손으로 짚었지요. 박씨 부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예, 어머님. 소녀가 이 댁에 머물고자 하는 까닭은 어머님께서 7냥에 사주셨기 때문이 아니옵니다. 어머님께서 소녀에게 어머님이라 부를 자리를 주셨기 때문이옵니다. 친정이 없는 처자에게 어머님이라 부를 자리를 주신 분이 어머님 한 분이옵니다. 정혜원은 다시 무릎 굽혀 큰 절을 올렸지요. 그러고는 일어나지 않은 채 무릎 꿇은 자세로 박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소녀를 친정으로 보내지 말아 주옵소서. 소녀의 친정은 이 댁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깊이 숙여졌지요. 박씨 부인이 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어깨가 한참을 떨렸지요. 며느라, 어미가 너에게 갚을 길이 없구나. 갚으실 일이 아니옵니다, 어머님. 받으실 일이옵니다. 소녀가 어머님께 드리는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정혜원의 손을 두 손으로 다시 잡았지요. 그 손이 떨렸으나 박씨 부인은 그 떨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어미가 받으마. 어미가 받으마. 두 사람이 한참을 그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 밤 한자리에서 두 사람이 모르는 일이 마을에서는 한창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만호는 그 보름 동안 마을 어귀 주막에 자주 들렀지요. 술 한 잔에 사람들의 입을 풀고 박찬봉댁 며느리 이야기를 사람들 사이에 흘렸습니다. 7냥에 사온 처자가 학수가 떠난 뒤 곳간을 차지하려 한다는 풍문, 노비 문서가 떠있는 처자가 양반과 안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는 풍문이 마을 우물가에 한 켜 한 켜 쌓여갔지요. 그리고 박만호는 그 보름 사이 자기 종복 칠보를 따로 불러 무엇인가를 일렀습니다. 칠보의 거친 손이 박만호 앞에서 떨렸지요. 날이 이 일을 쇳내가 정말 해야 하옵니까? 잔말 마라. 시키는 대로 하면 너에게 단량을 주마. 단량이면 내 어미 약값이 한 해는 되지 않겠느냐. 예, 날이.
칠보가 박만호 앞에서 무릎 깊이 굽혔지요. 박만호의 가는 눈에 다시 음험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 빛이 머지않아 박찬봉대 꽃간 앞에 어떤 모양으로 닿을지 정혜원도 박씨 부인도 아직 알지 못했지요. 학수의 49제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요. 정혜원은 박찬봉댁에서 점차 살림을 잡아갔습니다. 학수가 떠난 첫 달이 어머님 곁에서 정을 다지며 흘러갔다면 그 다음 한 달은 곳간을 일으키는 분주한 한 달이었지요. 정혜원이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사랑채 뒤 곳간에 묵혀있던 무명과 배였습니다. 박찬봉댁이 한때 마을에서 배를 짜 살림에 보태던 시절의 묵은 천이 그대로 쌓여 있었지요. 정혜원은 그 무명과 배를 사흘에 걸쳐 다 끌어내어 햇빛에 말렸습니다. 형님, 이 무명을 다 어쩌시려고요? 분이가 마당에서 천을 받아주래 넣으며 물었지요. 아가씨, 이대로 두면 좀이 쓸어한 자도 못 써요. 햇빛에 사흘만 말리면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짜서 만들어 입나요? 아니요. 마을장에 가져가 팔 거예요. 박씨 부인 마님께서 허락하시면. 분이가 눈이 둥그러졌지요. 양반과 며느리가 배를 장에 들고 나간다는 것은 마을에서 우스개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형님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지요. 박씨 부인은 정혜원이 말씀을 올리자 처음에는 갸웃했습니다. 며느라가 양반과 며느리가 배 장사를 하는 게 마을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어머님, 소녀가 직접 나가지 않겠나이다. 마을 거간꾼에게 무명 2피를 맡기고 셈은 거간꾼이 보아 오게 하겠나이다. 양반과 체면을 상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거라. 사람이 살림을 일으키는데 부끄러울 일이 무엇이겠느냐. 박씨 부인은 그 말 끝에 한숨을 길게 쉬었지요. 배 장사가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말씀, 15년을 부엌대기로 부려진 박씨 부인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 거간꾼이 무명 2피를 들고 나갔지요. 그날 저녁 거간꾼이 2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혜원이 2냥을 받아 박씨 부인 앞에 놓았지요. 어머님, 무명 2필 값으로 2냥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그 2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살림을 한 지 40년, 이 댁에서 처음으로 며느리가 벌어온 돈이었지요. 박씨 부인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며느라가, 이 2냥은 내가 가지거라. 어미가 받을 자리가 아니다. 어머님, 이 돈은 이 댁 곳간 무명을 판 돈이옵니다. 어머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아니다. 어미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내 손에 두는 것이다. 내가 곳간을 일으킨 첫셈이다. 내가 가지거라. 정혜원이 2 손을 모으고 그 2냥을 다시 받았지요. 정혜원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학수가 떠난 뒤 자기 손에 무엇인가가 다시 쥐어진 것은 그 2냥이 처음이었지요. 그날 밤 분이가 정혜원의 방에 살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형님,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형님, 분이도 글 좀 가르쳐 주세요. 정혜원이 놀라서 분이를 보았지요. 분이가 무릎 굽혀 앉으며 정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이 곳간 물목 적으시는 거 보고 분이도 그렇게 적고 싶어졌어요. 우리 어머님은 글을 모르세요. 어머님도 글을 알았으면 평생 부엌대기로 부려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이는 형님처럼 글을 알고 싶어요. 정혜원이 분이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지요. 분이의 손은 따뜻하고 작았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아가씨. 매일 저녁 등잔불 아래서
한 자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분이는 매일 저녁 정혜원의 방에 들어와 한 자씩 글을 배웠지요. 정혜원이 종이에 글자 하나를 쓰면 분이가 그 글자를 따라 쓰며 입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의 등잔불이 안채창에 비치는 모습을 박씨 부인이 마루 끝에서 가만히 바라보곤 했지요. 며칠 뒤 정혜원이 박씨 부인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묶음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님, 한 가지 여쭐 일이 있나이다. 무엇이냐? 이 댁 토지 문서를 한번 보아도 좋겠나이까. 박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지요. 토지 문서는 박찬봉이 살아 계실 적부터 박씨 부인이 안채 깊숙이 함에 두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일어나 그 함을 가져왔지요. 여기 있다. 무엇을 보려느냐? 이 댁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붙이고 있는지, 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정리해 두고자 하나이다. 박만호 어른께서 토지 문서를 운운하셨을 적 어머님께서 곤란한 자리에 서지 않으시려면 셈이 분명해야 할 줄로 아옵니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잠시 떨렸지요. 박씨 부인은 그 토지 문서를 정혜원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보거라. 어미가 보아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른다. 정혜원이 사흘에 걸쳐 토지 문서를 정리했지요. 종이 한 장에 박찬봉 댁 토지 7자리, 붙이는 사람 7명, 한 해 받기로 한 곡씩 셈을 일일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7자리 가운데 박만호가 무단으로 붙이고 있는 자리가 2곳이라는 것을 정혜원은 셈을 맞추며 비로소 알았지요. 어머님, 무엇이냐? 이 댁 토지 가운데 청천마을 2자리는 박만호 어른께서 붙이고 계시는데 그 자리 곡식 셈이 한 번도 어머님께 들어오지 않은 것 같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박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그 자리를 붙이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박찬봉 어른이 떠나신 직후였느니라. 그 뒤로 한 번도 곡식 셈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미는 시동생이라 차마 셈을 따지지 못했다. 어머님, 셈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옵니다. 다음에 박만호 어른이 오시거든 소녀가 곡식 셈을 정리해 보여 드리겠나이다. 박씨 부인은 정혜원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박씨 부인의 손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40년을 시댁에서 살아오며 차마 따지지 못한 일을 한 달 며느리가 종이 한 장에 정리해 놓은 것이었지요.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박찬봉 댁 살림은 눈에 띄게 일어났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다시 차오르고 사랑채 뒤 곳간에는 묵은 무명 대신 햇배가 깔끔히 정리되었으며 광에는 농기구가 기름칠을 새로 받아 빛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찬봉 댁 며느리가 7냥 처자라는 풍문 옆에 그 처자가 살림을 일으켰다는 풍문을 함께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지요. 정혜원이 평소처럼 학수의 봉분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들꽃 한 줌이 들려 있었지요. 학수의 봉분에 들꽃을 올린 정혜원은 그 옆 작은 가묘에도 들꽃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박씨 부인이 가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어머님, 며느라가 새벽바람이 차다. 어머님께서 먼저 와 계셨네요. 어미가 자주 오는 자리다. 학수가 떠난 뒤로는 새벽마다 학수 봉분에 와 본다. 박씨 부인이 작은 가묘 앞에 무릎 굽혀 앉았지요. 정혜원도 박씨 부인 곁에 무릎 굽혔습니다. 어머님, 이 작은 묘는 누구의 묘이옵니까? 박씨 부인이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박 씨 부인의 흰 머리가 새벽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미의 큰딸이다. 큰딸이라 하셨나이까. 100일도 못 살고 떠난 아이다. 가문에서는 그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어미도 30년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정혜원이 박 씨 부인 곁에서 가만히 무릎 굽힌 채 그 말을 들었지요. 박 씨 부인이 자기 손을 가며 위 흙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복이다. 정혜원의 손이 잠시 멈췄지요. 복이. 어머님께서 첫날 자기 손을 잡으며 내가 우리 집 복이다 하신 그 말씀의 끝이 이 작은 가묘에 닿아 있었음을 정혜원은 그 새벽에 처음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정혜원은 박 씨 부인의 가슴에 묻힌 그 무게를 무어라 말할 수 없었지요. 정혜원은 다만 박 씨 부인 곁에서 자기 두 손을 모으고 가묘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 씨 부인이 그 절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그러고는 정혜원의 손을 잡으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며느라, 보기가 살아있었다면 너만 했을 거다. 정혜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박 씨 부인의 손이 정혜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 안개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가며 앞에 무릎 굽히고 앉아 있었지요. 그날 새벽 박찬봉댁 사리문 밖길 모퉁이에서 한 그림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만호의 종복 칠보였지요. 칠보의 거친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박만호에게 받은 일이 사흘 안으로 박찬봉댁 곳간 앞에서 벌어질 일이었지요. 그러나 칠보의 양심 한 구석이 그 새벽 가묘 앞 두 모녀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칠보가 발길을 돌려 마을 어귀로 향했지요. 박만호가 술잔을 손에 들고 칠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왔느냐? 예, 날이 본 그대로이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곳간을 부숴라. 곡식샘을 다 흩어놓고 노자루 하나만 메고 나오너라.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가 도둑이라 떠들 명분만 만들면 된다. 칠보의 손이 술잔을 받지 못한 채 떨렸지요. 박만호의 가는 눈이 칠보를 향해 좁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칠보야. 사람이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가는 게다. 딴 양이 아까우냐? 아니옵니다. 날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칠보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지요. 그러나 칠보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 새벽 가묘 앞 두 모녀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사흘 뒤 어떤 모양으로 박찬봉댁 곳간 앞에서 벌어질지 정혜원도 박 씨 부인도 그날 새벽에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사흘이 흘렀지요. 그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 전 박찬봉댁 안채 곳간 자물쇠가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분이가 그 소리에 잠을 깨어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곡식 자루 몇 개가 마당 한복판에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곳간이. 분이의 외침에 박 씨 부인과 정혜원이 한꺼번에 뛰어나왔지요. 박 씨 부인은 부서진 자물쇠를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정혜원은 풀어 헤쳐진 곡식 자루를 보고 입술을 잠시 깨물었지요. 어머님, 누가 들었나이다. 자물쇠가 안에서 풀린 것이 아니라 밖에서 부서졌나이다. 정혜원이 부서진 자물쇠를 들어 어머님께 보였습니다. 정혜원의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정혜원의 머리는 그 새벽에 어느 누구보다 차분했습니다. 분이야, 마을에 알리지 마라. 어미가 알아서 처리하마.
박씨 부인은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의 그 결심은 한식경도 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마당에 들기도 전에 살인문 밖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지요. 형수, 형수, 안에 계시오? 박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만호 뒤에는 마을 사람 연화문이 따라와 있었지요. 박만호가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부서진 곶간을 가리켰습니다. 형수,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곶간이 부서지다니. 자네가 어찌 알았는가? 마을 사람이 새벽 일찍 보고 알려왔소이다. 마을에 도둑이 들었으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지요. 박만호가 마당 한복판에 서서 두루마기 자락을 늘어뜨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만호 뒤에 모여 부서진 곶간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참봉대 곶간이 부서졌다네. 누가 들어왔길래? 외부 도둑이라면 마을에 흔적이 남았겠지. 마을에 흔적이 없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짓 아니겠소. 박만호가 그 수군거림을 듣고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그 음험한 미소가 박씨 부인의 가슴을 다시 짓눌렀습니다. 형수, 이 대꽃간 열쇠는 누가 차고 있소? 며느리가 차고 있네. 그러면 형수, 자물쇠를 부수고 곡식을 풀어 헤친 까닭이 무엇이겠소? 자물쇠를 부수었다는 것은 열쇠를 가진 자가 한 짓이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려 함이외다. 그러나 열쇠를 가진 자가 안에서 풀고 밖에서 부순 척 꾸민 거라면 자네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형수,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셈을 따져 보자는 것이외다. 이 자리에 며느리 불러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셈을 함께 따져봅시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은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며느라가 이리 오너라. 정혜원이 박씨 부인 곁으로 나아왔지요. 정혜원의 손에는 어젯밤까지 정리한 곶간 장부 종이 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소녀가 한 말씀 올려도 좋겠나이까. 내 말이라면 들어보지. 어젯밤 곶간 곡식셈은 이 장부에 적힌 그대로이옵니다. 만약 곶간을 누가 가져갔다면 가져간 만큼이 이 셈에서 비어 있을 것이 없고,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 셈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것이옵니다. 곡식셈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보아주시옵소서. 박만호가 가는 눈을 좁혔지요. 박만호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곱 냥 처자가 그를 안다 하더니 곶간 장부까지 적었다 하오. 양반과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일곱 냥 처자가 하다니 마을이 이 셈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소.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렸지요. 박만호의 말이 사람들의 의심을 한켜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장부는 적은 사람이 마음대로 적는 것 아니오? 적힌 셈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따지겠소? 그러게요. 곶간 안을 한번 들여다보아야지요. 박만호가 그 말을 받아 마을 사람 둘에게 손짓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부서진 곶간 안으로 들어가 곡식 자루를 하나씩 끌어내었습니다. 곡식 자루셈을 마치고 박만호가 한마디를 했지요. 형수, 쌀 2자루, 보리 1자루가 비어 있소이다. 도합 단양어치는 되겠소. 박씨 부인의 손이 떨렸지요. 박씨 부인이 정혜원의 장부 종이를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펼쳤습니다. 이 장부에 쌀과 보리가 적힌 그대로네. 비어있다 하는 셈이 어디서 나왔는가? 형수, 장부는 적힌 그대로일 뿐이요. 곶간 안에 실제로 있는 셈이 다르면 어찌하시오? 박만호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마디를 던졌지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곳간 자물쇠는 안에서 풀린 것이 분명하고 곡식 샘은 비어 있고 열쇠를 가진 자는 한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셈을 맞춰보면 될 일이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정혜원에게 일제히 쏠렸지요. 한 마을 사람이 정혜원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7냥에 사온 처자라더니 곳간 곡식을 빼돌렸구먼. 그러니 양반과 며느리 자리에 노비 문서 처자를 앉히는 게 아니라 했지. 마을 사람의 입에서 침 한 점이 정혜원의 발치에 떨어졌지요. 또 다른 사람이 정혜원 앞으로 다가오더니 정혜원의 어깨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박찬봉댁 안주인 노릇을 하려 한단 말이지. 노비 문서 떠있는 처자가 양반과 곳간에 손을 댔으니 이 댁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소. 정혜원은 마을 사람들의 침을 어깨에 받으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정혜원의 손에 들린 장부 종이가 잠시 떨렸으나 정혜원의 얼굴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원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마을 어른들께 소녀 한 말씀 올리옵니다. 곳간 곡식 셈은 이 장부에 적힌 그대로였고 비어있다 하는 셈은 소녀가 잠시 후 곳간 안을 다시 살펴 확인하옵겠나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마을 어른들이 소녀를 의심하시는 일은 소녀가 받아들이옵겠나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의심을 가지신 뒤에는 셈을 다시 한 번만 맞춰 주시옵소서. 박만호가 헛웃음을 흘렸지요. 처자가 입은 잘 놀리는구먼. 셈을 다시 맞추라니 셈을 다시 맞춘들 결과가 달라지겠소. 그때였습니다. 비켜요, 비키시라고요. 마당 끝에서 분이의 외침이 들렸지요. 분이가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새빨갰지요. 분이는 정혜원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마을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형님 결백해요. 우리 형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분이의 외침에 잠시 멈칫했지요. 박만호가 헛기침을 한 번 하며 분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분이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작은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형님이 한 짓이라 하세요? 우리 형님은 매일 새벽 학수 오라버니 봉분에 들고 돌리시고 어머님 약 다리시고 분이 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곳간 곡식을 빼돌릴 사람이에요. 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요. 분이가 두 손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마을 어른들, 우리 형님 결백해요. 한 번만 우리 형님 말을 들어주세요. 셈을 한 번만 다시 맞춰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분이의 외침에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박만호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분이야, 형님을 위해 외치는 마음은 가상하다. 그러나 셈은 마음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본 셈이 비어있는 게 사실이다. 분이 너도 이 댁 사람이니 그 셈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박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마당 한복판으로 나섰지요. 박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 굽혀 앉았습니다. 흰 머리가 마당 흙바닥에 닿을듯이 깊이 숙여졌지요. 마을 어른들,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박씨 부인이 40년을 살아 오며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찬봉댁 안주인으로서 마을 어른들 앞에 한마디 올리오. 이 며느리는 결백하오. 이 사람이 박찬봉 가문을 걸고 한마디를 하리다. 곳간 셈은 이 며느리가 적은 그대로이고 비어있다 하는 셈이 있다면 그것은
이 며느리의 손이 아니라 다른 손에서 나온 것이외다. 박만호가 그 말을 듣고 가는 눈을 좁혔지요. 박만호가 박씨 부인 앞으로 한 발 다가서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수, 한마디만 묻겠소이다. 무엇인가? 이 대곳간 열쇠는 어젯밤 누가 차고 잤소? 형수 손에 있었소? 며느리 손에 있었소?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흙바닥 위에서 떨렸지요. 박씨 부인의 입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곳간 열쇠는 정혜원의 허리춤에 매여 있었지요. 정혜원이 잠든 사이 그 열쇠가 정혜원의 자리맡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은 없었습니다. 박만호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를 던졌지요. 마을 어른들, 셈은 분명하오. 곳간 열쇠는 며느리 손에 있었고 곳간 셈은 비어있고 자물쇠는 안에서 풀린 것을 밖에서 부순 척한 것이외다. 이 셈을 어떻게 풀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렸지요. 박씨 부인이 마당 한복판에서 두 손으로 흙바닥을 짚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혜원이 박씨 부인 곁으로 가서 두 손으로 박씨 부인의 어깨를 부축하였지요. 어머님, 일어나시옵소서. 흙바닥에 그러고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며느라, 어미가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어머님, 면목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녀, 어머님 앞에서 결백하옵니다. 마을 어른들 앞에서 셈을 다시 맞추겠나이다. 어머님께서는 일어나시옵소서. 박씨 부인이 정혜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의 다리가 떨려 박씨 부인은 정혜원의 어깨에 거의 매달리듯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 두 사람 위에 한꺼번에 쏠렸지요. 박만호가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형수, 이 셈을 풀려면 관아에 알리는 게 옳소이다. 꽃간 도나는 가벼운 일이 아니오. 마을 자리에서 풀 일이 아니라 관아 자리에서 풀 일이오. 관아에서 셈이 풀리면 이 며느리도 명예를 회복할게요. 셈이 풀리지 않으면 가문이 망신을 면치 못할 게고. 형수께서 어찌하시려오. 박씨 부인의 다리가 또 한 번 휘청였지요. 정혜원이 박씨 부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더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정혜원의 허리춤 곳간 열쇠 꾸러미가 그 사이에서 가만히 흔들렸지요. 그러나 그날 아침 마당 한복판에서 정혜원의 곳간 열쇠 꾸러미가 다음에 어떤 손으로 옮겨질지 마을 사람들도 박씨 부인도 정혜원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곳간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요. 박씨 부인은 관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문 일을 안에서 풀겠다. 한마디만 남기고 살인문을 닫았지요. 그러나 박만호의 음모는 그 사이 한 발씩 더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곳간 사건 닷새째 되는 날 오후 박만호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살인문으로 들어섰지요. 손에는 누런 종이 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 토지 문서 셈이 잘못된 것이 있어 이 사람이 직접 가져왔소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청천마을 두 자리. 그 자리가 형수께서 보관하시는 문서에는 박찬봉 가문 자리로 적혀 있다 들었소이다. 그러나 이 사람 손에 있는 옛 문서에는 그 자리가 본디 이 사람 손에 있던 자리로 적혀 있소. 형수께서 보관하시는 문서가 잘못된 것이외다. 박만호가 그 누런 종이를 마루 위에 풀어 펼쳤지요. 종이 위에는 박찬봉 가문 인장이 두 자리에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청천마을 두 자리가 박만호 명의로 옮겨졌다는 셈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지요.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떨렸습니다. 박찬봉 인장은 박찬봉이 살아계실 적부터 박씨 부인이 안채함에 두고 한 번도 밖으로 꺼낸 적이 없는 인장이었지요. 이 인장은 어디서 받은 것인가? 형님께서 살아계실 적 이 사람에게 직접 찍어 주셨소이다. 형님이 떠나신 지 5해. 이 사람이 이 문서를 다른 손에 두지 않은 것은 형수께 정을 두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 셈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소. 박만호의 목소리에 음험한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 인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찬봉이 살아 계실 적에도 떠나신 뒤에도 박찬봉 가문 인장은 박씨 부인의 함에 있었지요. 며느라가 토지 장부를 가져오너라. 정혜원이 사랑채로 들어가 자기가 정리한 장부 종이 한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혜원이 박만호 앞에 그 종이를 펼쳤지요. 작은 아버님, 소녀가 한 말씀 올려도 좋겠나이까. 내 말이라면 이 종이에 적힌 것은 박찬봉 가문 토지 7자리이옵니다. 청천마을 2자리는 이 셈에서 박찬봉 가문 자리로 적혀 있나이다. 그 자리는 박찬봉 어른이 떠나시기 한 해 전 보리 2섬 셈이 들어온 자리였고 그 셈은 박찬봉 어른께서 직접 받아 적으신 글씨가 어머님 함에 보관되어 있나이다. 글씨가 보관되어 있다 했느냐? 예. 어머님 함을 한번 열어보시면 박찬봉 어른 친필이 그대로 남아있나이다. 박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박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 함을 열고 보리, 셈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박찬봉 친필로 청천마을 2자리 보리 2섬 셈이 적혀 있었지요. 이게 박찬봉 친필일세. 청천마을 2자리에서 보리 셈이 들어온 게 한 해 전이다. 박만호에 가는 눈이 좁아졌지요. 박만호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기 손에 든 누런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박만호 손에 들린 누런 종이에는 박찬봉 친필이라기에는 글씨, 결이 다른 흔적이 있었지요. 누군가가 박찬봉 인장을 흉내 내어 찍은 자리도 가장자리가 흐릿했습니다. 박만호가 그 흔적을 정혜원이 알아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들고 온 것이었지요. 그러나 정혜원의 눈은 그 흔적을 그 자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혜원이 박만호 앞에서 2손을 모으고 한마디를 올렸지요. 작은 아버님, 인장 자국이 다려옵니다. 박찬봉 어른 친필 옆에 찍힌 인장 자국은 가장자리가 분명하옵고 작은 아버님 종이에 찍힌 인장 자국은 가장자리가 흐릿하옵니다. 누군가가 박찬봉 어른의 인장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찍은 것이옵니다. 박만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박만호가 자기 종이를 황급히 거두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7냥 처자가 인장까지 가린다는 말이오? 양반가 셈을 노비 문서 처자가 따진단 말이오? 작은 아버님, 셈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이라 하셨나이다. 셈을 맞춰 보시옵소서. 박만호가 종이를 가슴에 끼고 살인문 밖으로 나갔지요. 살인문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길게 울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정혜원의 손을 2손으로 잡았지요. 며느라, 어미가 40년을 살아 오며 한 번도 풀지 못한 셈을 내가 풀었구나. 어머님, 셈이 풀린 것이 아니옵니다. 시작일 뿐이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옵니다. 정혜원의 그 말은 그날 밤 안으로 사실이 되었지요. 박만호의 집에서 박덕팔이 술 사발을 들이키며 자기 아버지의 손짓을 받고 있었습니다. 덕팔아. 예, 아버님.
내일 새벽 박찬봉 댁 형수가 가묘에 절하러 갈 게다. 그 자리에서 형수 등 뒤에 손을 살짝 대보거라. 비탈이 가팔라 형수 한 분이면 굴러 떨어지기 쉽다. 큰어머님을요? 형수 한 분이 떠나면 박찬봉 가문 후사가 끊긴다. 후사가 끊기면 가문 토지가 누구에게 가겠느냐. 셈이 분명해진다. 박덕팔이 술사발을 손에 든 채 잠시 멈칫했지요. 그러나 박덕팔은 자기 아버지의 가는 눈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씨 부인이 가묘로 향하는 산자락 길을 걸었지요. 안개가 짙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안개 사이로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였지요. 박씨 부인 뒤로 박덕팔의 그림자가 몇 발자국 떨어져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정혜원이 그날 새벽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지요. 꽃간 도난 이후 정혜원은 어머님을 새벽에 혼자 보내지 못했습니다. 정혜원이 살인문을 나서며 안개 사이로 어머님의 등을 찾았지요. 어머님! 정혜원이 어머님을 부르며 산자락 길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안개 사이로 두 그림자가 보였지요. 한 그림자가 다른 그림자 등 뒤에 손을 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비키시옵소서. 정혜원이 비탈을 단숨에 뛰어 올라 박덕팔의 손목을 잡았지요. 박덕팔이 놀라 박씨 부인의 등에서 손을 떼고 정혜원에게 돌아섰습니다. 박덕팔이 정혜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지요. 이 일곱냥 처자가 비켜. 정혜원이 비탈에서 한 발 미끄러졌지만 정혜원의 손은 박덕팔의 두루마기 자락을 놓지 않았지요. 박덕팔이 자기 두루마기를 잡아뜯으려다 오히려 자기 발이 비탈 가장자리에 미끄러졌습니다. 박덕팔이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요. 산자락 아래에서 박덕팔의 신음이 길게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 자리에 굳었지요. 정혜원이 박씨 부인의 어깨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무사하시옵니까? 며느라, 너 다친 데는 없느냐? 소녀, 무사하옵니다. 비탈 아래에 박덕팔 어른께서 박씨 부인이 비탈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박덕팔이 비탈 중간에 걸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자락 길 위에서 박만호의 외침이 들려왔지요. 덕팔아, 덕팔아. 박만호가 산자락 길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박만호 뒤에는 마을 사람 셋이 따라붙어 있었지요. 박만호가 비탈 아래 박덕팔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 꺾었습니다. 덕팔아,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박덕팔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요. 박덕팔의 얼굴이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일곱냥 처자가 나를 밀었어요. 박만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를 던졌지요. 보시오, 들으셨소. 일곱냥 처자가 내 아들을 비탈에서 밀었다. 살인미수에다.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정혜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머리를 숙였지요. 마을 어른들, 소녀가 한 말씀 올리옵니다. 박덕팔 어른이 어머님 등 뒤에 손을 대려 하시기에 소녀가 그 손목을 잡았을 뿐이옵니다. 박덕팔 어른이 스스로 비탈에서 발을 헛디디신 것이옵니다. 박만호가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지요. 이 처자 말을 누가 믿겠소? 내 아들이 비탈에서 굴러 떨어진 자리에 이 처자가 있었고 내 아들이 직접 이 처자가 밀었다 말하지 않았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정혜원에게 다시 일제히 쏠렸습니다. 마을 사람 둘이 박덕팔을 비탈 위로 끌어올렸지요.
박만호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을 어른들, 관아에 알리시오. 이 처자가 곳간 곡식을 빼돌리고 가문 토지 문서를 바꿔치기 하고 이제 내 아들까지 죽이려 했소. 더는 마을에서 풀 일이 아니외다. 해가 떠올랐을 무렵 청주 관아, 포졸 둘이 박찬봉 댁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포졸의 손에 결박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혜원 살인미수 혐의로 압송한다. 정혜원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굽혔지요. 그러고는 자기 허리춤에서 곧간 열쇠 꾸러미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혜원이 그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쳐 박씨 부인 앞에 올렸지요. 어머님, 소녀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이 열쇠를 어머님께서 다시 맡아 주시옵소서. 소녀가 돌아올 때 다시 받겠나이다. 박씨 부인이 그 열쇠를 받지 못한 채 정혜원의 손만 잡았지요. 박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라, 어미가 너를 어디로 보내느냐? 어미가 어떻게 너를 보내느냐? 어머님, 소녀가 돌아오겠나이다. 어머님을 두고는 가지 않겠나이다. 포졸이 정혜원의 손목에 결박줄을 묶었지요. 죄수 수레가 살인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살인문 밖까지 따라 나가 죄수 수레에 매달렸지요. 이 사람 며느리 외다. 이 사람 며느리가 잘못한 일이 없소이다. 박씨 부인이 죄수 수레 옆 나무살을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흰 머리가 수레살에 부딪혀 흩어졌지요. 분이가 어머님 곁으로 뛰어와 어머님의 허리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다치셔요. 형님이 곧 돌아오실 거예요. 어머님 다치시면 아니 돼요. 박씨 부인이 분이의 두 팔에 안긴 채 죄수 수레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지요. 죄수 수레의 흙먼지가 박찬봉 댁 살인문 앞길 위에 길게 깔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흙먼지 사이로 무너졌지요. 박씨 부인의 손에 정혜원이 풀어 건넨 곳간 열쇠 꾸러미가 떨어지지 않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 질 무렵이었지요. 박찬봉 댁 살인문이 다시 열리고 박만호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섰습니다. 박만호의 가는 눈이 박씨 부인을 향해 음험하게 좁아져 있었지요. 형수, 이 사람이 한 말씀 더 올리러 왔소이다. 자네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 사람도 가문 식구로서 며느리 일이 마음 아프오. 다만 형수께 한 가지 청이 있소이다. 이 일을 더 따지지 마시오. 관아에서 판결이 나거든 그대로 받으시오. 샘을 더 끌면 가문에 좋을 일이 없소. 박씨 부인이 마루 끝에서 박만호를 노려보았지요. 자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기에 그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두려워할 일이 무엇 있겠소. 다만 분이가 마음에 걸려 그러오. 분이가 마을 한복판에서 며느리 결백을 외쳤다 들었소이다.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 나서서 좋을 일이 무엇이겠소. 마을 어기산자라 길이 가팔라 사람이 발 헛디디기 좋은 자리외다. 분이도 그 길을 자주 다닌다 하더이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떨렸지요. 박씨 부인이 자기 두 손으로 마루를 짚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걱정을 끼친 거라면 죄송하오. 이 사람은 다만 가문 안녕을 빌었을 뿐이외다. 박만호가 두루마기 자락을 한번 쓸어내리며 살인문 밖으로 나갔지요. 박씨 부인이 마루에 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어머님 곁에서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님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지요. 어머님, 작은아버님이 분이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분이가 무엇을? 분이야, 너 오늘 밤부터 마당 밖으로 한 발도 나가지 마라. 어미 곁에 붙어 있거라.
분이가 어머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지요. 박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청주관아 옥사 한 구석에서도 다른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박만호의 종복 가운데 칠보가 아닌 다른 종복 하나가 옥리에게 단량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옥사 안 7냥 처자, 그 처자 왼손 약지에 옥반지 한 짝이 있소. 그 옥반지만 가져다 주시오. 단량은 그 값이외다. 우리 나리께서 가져오라 하셨소이까. 잔말 마시오. 옥리가 단량을 품에 넣고 옥사 안쪽 정혜원이 갇힌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정혜원이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기 왼손 약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정혜원은 그 한 짝이 무엇 때문에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알아챘지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소녀 곁에 계셔 주옵소서. 정혜원이 옥반지를 손가락에서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옥반지를 자기 입속에 넣었지요. 옥리가 옥사 살창 앞에 다다랐을 때 정혜원의 왼손 약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자, 그 손에 옥반지 한 짝이 있다 들었소. 옥리 어른이 직접 보시오. 소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혜원이 두 손을 살창 사이로 내밀었지요. 옥리가 정혜원의 손과 옷자락, 머리카락 사이까지 뒤졌습니다. 옥리의 손이 정혜원의 입가까지 닿았지요. 정혜원은 입을 다문 채 옥리의 손을 묵묵히 받았습니다. 옥리가 한참을 뒤지다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물러섰지요. 없구먼. 누가 거짓 정보를 주었나 보. 옥리가 발걸음을 옮겨 옥사 입구로 돌아갔습니다. 정혜원이 그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입속의 옥반지를 손바닥에 뱉어냈지요. 박만호가 어디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지를 정혜원이 그 밤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정혜원이 옥사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지요. 두 손바닥 사이에는 어머니 유품 옥반지 한 짝이 감춰 쥐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임종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나이다. 두 짝이 만나는 날이 오면 너를 알아보실 어른이 계신다. 어미는 그분께 너를 부탁드리고 가는 거다. 그러니 무서워 말거라. 어미가 너를 혼자 두는 게 아니다. 어머님께서 그 어른이셨군요. 박씨 부인께서 소녀를 7냥에 사 주신 까닭, 첫날 곳간 열쇠를 메어 주신 까닭, 다 어머니의 한 분께 다 있었나이다. 정혜원의 입속에서 박씨 부인의 한 말씀이 다시 흘러나왔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로 매기는 거다. 정혜원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채 옥사의 차가운 밤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정혜원의 가슴 한 구석에서는 박씨 부인과 분이에 대한 걱정이 자라고 있었지요. 박만호의 종복이 옥반지를 가지러 왔다는 것은 박만호가 박씨 부인 가까이까지 손을 뻗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옥사 마당이 비치는 작은 창 너머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였지요. 옥리 어른, 며느리 얼굴 한 번만 보게 해 주시오. 한 번만이요. 죽 한 그릇 들고 왔소이다. 부인 마님, 안 되옵니다. 며느리 면회는 사또 명령으로 금하셨나이다. 사또께서 면회를 금하셨다 하셨소이까? 예. 어젯밤 명이 내려왔나이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옥사 마당 흘바닥 위에서 흔들렸지요. 박씨 부인이 두 손에 죽 사발을 받쳐 든 채 무릎 굽혀 앉았습니다. 옥리 어른, 이 죽 한 그릇이라도 며느리에게 드려주시오. 새벽바람이 차오.
며느리가 옷도 얄소이다. 죽도 드릴 수 없나이다. 부인 마님,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나이다. 박씨 부인이 무릎 굽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죽 사발을 받쳐 든 두 손이 떨렸습니다. 분이가 어머님 곁으로 다가와 어머님의 어깨를 두 팔로 안았지요. 어머님, 어머님 그 자리에 그러고 계시면 아니 돼요. 일어나세요. 분이야. 어미가 며느리한테 죽 한 그릇도 못 드리는구나. 어미가 박씨 부인의 어깨가 분이의 품 안에서 한참을 흐느꼈지요. 옥사 안정혜원이 그 흐느낌을 작은 창 너머로 듣고 있었습니다. 정혜원이 자기 두 손바닥에 감춰쥔 옥반지를 가슴에 가만히 품었지요. 정혜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만 정혜원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옥사 마당에서 무너지시는데 자기까지 흐느끼는 소리를 들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박씨 부인이 분이의 부축을 받으며 옥사 마당을 떠났습니다. 죽 사발을 옥사 담벼락 옆에 놓아둔 채였지요. 옥리가 그 죽 사발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자기 발로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박씨 부인 댁 살인문이 닫히고 한식경이 흘렀을 무렵 누군가가 살인문 밖에서 가만히 두드렸지요. 박씨 부인이 분이의 부축을 받은 채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칠보가 거기 서 있었지요. 칠보의 얼굴이 흙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부인 마님, 쇳내 칠보이옵니다. 자네가 어인일인가? 쇳내 어미가 어젯밤에 떠났나이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잠시 떨렸지요. 칠보가 두 무릎 풀바닥에 굽혀 앉았습니다. 쇳내가 박만호 나리께 끌려다닌 까닭은 쇳내 어미 약값 때문이옵니다. 어미가 폐를 앓아 4년을 누워 계셨고 약값이 한 첩에 5푼이었나이다. 쇳내가 박만호 나리께 단량을 받아 어미 약값을 댔나이다. 곳간을 부순 것도 쇳내였사옵고 산자락 길에서 마님 두 분을 지켜본 것도 쇳내였나이다. 자네 어미가 떠나셨다 했네. 예, 부인 마님. 어젯밤에 떠나셨나이다. 약값이 더는 필요 없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또 칠보의 어깨가 한참을 떨렸지요. 칠보가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인 마님, 오늘 새벽 박만호 나리께서 쇳내 말고 다른 종복 하나를 옥사에 보내셨나이다. 며느리 마님 옥반지를 가져오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분이 아가씨를 산자락 길에서 다치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 일을 쇳내 동료에게 시키셨나이다. 박씨 부인의 손이 살인문 기둥을 짚었지요. 박씨 부인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분이가 어머님의 허리를 두 팔로 안았지요. 칠보가 흙바닥에 두 손을 짚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마님, 쇳내가 자수하러 가옵니다. 쇳내 어미가 떠나신 마당에 쇳내에게 더는 단량이 의미 없나이다. 쇳내가 아는 박만호 나리의 죄를 다 사또 어른 앞에 진술하옵겠나이다. 박만호 나리의 위조 도장도 쇳내가 자리를 아옵니다. 사또 어른 앞에서 그 자리도 일러드리겠나이다. 박씨 부인이 칠보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지요. 박씨 부인의 손이 떨렸지만 그 손이 칠보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칠보야, 자네가 자수하면 자네도 죄를 받게 된다. 그 사실을 알고 가는 것이냐? 부인 마님, 알고 가옵니다. 쇳내 어미가 평생 가난해도 한 번도 사람 다치게 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쇳내가 어미 약값에 끌려 그 말을 어겼나이다. 어미 떠나시기 전에 어미 가르침을 따르고 가겠나이다. 칠보가 일어나 박참봉 댁 살인문을 떠났지요.
박씨 부인이 그 뒷모습을 한참을 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살인문 기둥에 깊이 숙여졌지요. 분이야, 옷까지 챙기거라. 어미가 함을 들고 관하로 갈 게다. 박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 자기 함을 꺼냈지요. 함 안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옥반지 한 짝과 박참봉 친필 토지 샘 종이, 정혜원이 정리한 곳간 장부 종이까지 모두 보자기에 쌌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살인문을 나섰지요. 해가 중천에 다다랐을 무렵 청주관아 마당에 박씨 부인이 두 손에 보자기를 받쳐 들고 무릎 굽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칠보가 두 손이 묶인 채 무릎 굽혀 앉아 있었지요. 사또가 칠보의 진술을 한마디 한마디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쇳내가 곧간 자물쇠를 부쉈나이다. 박만호 나리께서 단량을 주시며 시키셨나이다. 위조 토지 문서의 인장은 박만호 나리께서 청천마을 도장장이에게 따로 새기게 하신 가짜 인장이옵니다. 그 인장 자리는 박만호 나리 사랑채 벽장 두 번째 칸에 있나이다. 그리고 칠보가 잠시 숨을 골랐지요. 그리고 박덕팔 나리께서 산자락 길에서 부인 마님을 다치게 하시려 한 일도 박만호 나리께서 직접 시키신 일이옵니다. 박덕팔 나리께서 비탈에서 굴러 떨어지신 뒤 박만호 나리께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마님을 살인미수로 모는 셈을 미리 짜 두셨나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 박만호 나리께서 옥사에 종복 하나를 보내 며느리 마님의 옥반지를 가져오게 하셨나이다. 며느리 마님의 신원을 증명하는 한 짝을 없애려 하신 것이옵니다. 또 한 분이 아가씨를 산자락 길에서 다치게 하라 하셨나이다. 사또의 눈이 좁아졌지요. 사또가 자기 책상을 한번 가볍게 쳤습니다. 포졸은 박만호를 잡아들이라. 박덕팔도 함께 잡아오라. 박만호 사랑채 벽장 두 번째 칸에서 인장 자리도 함께 가져오라. 포졸 셋이 관아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박씨 부인이 자기 보자기를 사또 앞에 천천히 풀었습니다. 보자기 가운데 옥반지 한 짝이 비단 위에 가만히 놓였지요. 사또 어른, 이 옥반지가 이 사람이 30년을 간직해 온 한 짝이옵니다. 다른 한 짝은 옥사에 갇힌 며느리의 손에 있나이다. 두 짝이 한 자리에서 만나면 한 쌍이라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가 옥반지를 들어 들여다보았지요. 사또가 옥사 안에 정혜원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정혜원이 옥리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 마당으로 나왔지요. 정혜원의 손바닥에 어머니 유품 옥반지 한 짝이 감춰 쥐어 있었습니다. 정혜원이 그 옥반지를 사또 앞에 두 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사또 어른, 소녀의 어머니 유품 옥반지이옵니다. 어젯밤 누군가가 이 옥반지를 가져가려 하기에 소녀가 입속에 감추었나이다.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한 짝과 한 자리에 놓아 주시옵소서. 사또가 박씨 부인의 한 짝과 정혜원의 한 짝을 비단 위에 나란히 놓았지요. 두 옥반지의 무늬가 한 자리에서 같은 손으로 깎은 한 쌍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또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요. 두 짝이 한 쌍이 분명하오. 며느리의 신원은 이로써 풀린다 하겠소이다. 그때 관아 마당으로 박만호와 박덕팔이 결박된 채 끌려 들어왔지요. 포졸 한 사람이 박만호 사랑채에서 가져온 가짜 인장을 사또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만호가 그 인장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박만호가 사또를 향해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사또 어른, 이 인장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요. 누가 갖다 놓은 모함이외다. 칠보가 그 외침에 자기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사또를 향해 한마디 더 올렸지요. 사또 어른, 그 인장을 새긴 청천마을 도장장이
이름과 자리는 쇳내가 기억하옵니다. 도장장이를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가려질 일이옵니다. 박만호가 칠보를 노려보았지요. 박만호에 가는 눈에 분노와 공포가 함께 차올랐습니다. 박만호가 자기 아들 박덕팔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덕팔아, 너는 알지 않느냐? 내 아비가 이런 일에 손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한마디 해다오. 박덕팔이 자기 아버지를 한참을 노려보았지요. 박덕팔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비탈에서 다친 박덕팔의 얼굴 한쪽에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박덕팔이 자기 아버지에 가는 눈과 마주친 채 한참을 말을 안 했습니다. 아버님, 덕팔아, 한마디 해라. 아버님께서 산자락 길에서 큰어머님을 다치게 하라 하실 때 제가 망설였나이다. 그때 아버님께서 무엇라 하셨는지 기억하시옵니까? 덕팔아, 지금 그 말을 할 자리가 아니다. 제 어미 약값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아비가 형수 토지 받아내야 너희 모자가 산다. 그러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나이다. 한데 칠보 어미는 어젯밤에 떠났답니다. 어미 약값으로 사람 죽이려 한 자가 칠보였고 어미 약값으로 사람 죽이라 시킨 자가 아버님이셨나이다. 박덕팔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사또를 향해 두 손을 모았지요. 사또 어른, 제가 한 말씀 올리옵니다. 그날 새벽 산자락 길에서 정혜원 마님이 저를 민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큰어머님 등 뒤에 손을 대려다 마님이 제 손목을 잡으셨고 제가 스스로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굴렀나이다. 곳간 도난도, 토지 위조도, 옥반지 탈취 시도도, 분이 아가씨 위해도 다 아버님께서 직접 시키신 일이옵니다. 제가 위증한 죄 함께 받겠나이다. 박만호가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향해 무엇이라 외치려 했지요. 그러나 박만호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만호가 두 무릎 클바닥에 꺾었지요. 가는 눈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공포만 남았습니다. 사또가 자기 책상을 한 번 더 쳤지요. 박만호, 가문 토지 무단 점유, 박참봉 인장 위조, 곳간 도난 사주, 형수 살해 사주, 옥사 안증거 탈취 시도,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치게 하려 한 죄 가볍지 아니하다. 형률에 따라 다스리리라. 박덕팔과 칠보는 시킨 일을 시킨 대로 행한 죄, 다만 자수하고 진술한 정상을 참작하여 따로 다스리리라. 정혜원은 무죄로 방면한다. 박만호가 결박된 채 관아 마당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박덕팔과 칠보도 각각 옥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박덕팔이 끌려가는 길에 자기 아버지의 등을 한 번 더 노려보았지요. 그러고는 박씨 부인을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큰어머님, 죄송하나이다. 가문 안녕은 큰어머님과 정혜원 마님 두 분께 두고 가나이다. 박씨 부인이 박덕팔의 인사를 한 번 가만히 받아주었지요. 옥사 문이 열리고 정혜원이 그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옥사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이 한참을 마주 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두 손을 들어 정혜원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지요. 며느라, 어미가 너를 데리러 왔다. 어머님, 소녀가 어머님을 두고 가지 않겠다 하였나이다. 어머님께서 소녀를 데리러 오셨나이다. 박씨 부인이 정혜원의 손목을 잡고 관아 밖으로 함께 걸어 나왔지요. 분이가 관아 사리문 밖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정혜원의 품으로 뛰어들어와 정혜원의 허리를 두 팔로 안았지요. 형님, 형님. 아가씨가 마을 한복판에서 형님 결백하다
외친 그 한마디가 어머님과 소녀의 가슴에 무엇으로 닿았는지 아가씨는 평생 모르실 거예요. 세 사람이 청주관아 살인문 앞에서 한참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지요. 마을 사람 몇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입을 가렸습니다. 해질 무렵 박찬봉 댁 살인문이 다시 열렸지요. 박씨 부인이 정혜원의 손을 잡고 산자락 가묘로 향했습니다. 학수의 봉분 옆 작은 가묘 앞에서 박씨 부인이 무릎 굽혀 앉았지요. 며느라, 예, 어머님. 이 작은 가묘 안에 누운 아이의 이름이 복이라 했지. 예, 어머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 어미가 너에게 무엇이라 하였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우리 집 복이다 하셨나이다. 그 말이 그저 인사가 아니었다. 어미가 너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었다. 너는 어미의 며느리이자 어미의 큰딸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어미의 죽은 큰딸의 이름이 복이고 그 자리를 어미가 너에게 준 것이다. 정혜원의 어깨가 한참을 떨렸지요. 정혜원이 박씨 부인의 무릎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소녀의 어머니이시고 소녀의 친정이 이 댁이옵니다. 사또 어른께서 친정이 어디냐 물으시거든 소녀는 박찬봉 댁이라 답하겠나이다. 박씨 부인이 정혜원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지요. 박씨 부인의 흰 머리가 가을빛 사이에서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달이 한두 번 더 차고 기울었을 무렵 박찬봉 댁 대청마루에서 정혜원이 곧간 장부를 다시 펼쳤지요. 곁에는 박씨 부인이 그 옆에는 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정혜원의 허리춤에 곧간 열쇠 꾸러미를 손수 다시 메어 주었지요. 며느라가 어미가 너에게 다시 메어준다. 예, 어머님. 평생 떼지 않겠나이다. 분이가 정혜원의 손에 세 종이 한 묶음을 올려놓았지요. 청천마을 두 자리 토지가 가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새셈이었습니다. 가을빛이 박찬봉 댁 대청마루를 노랗게 채우고 있었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로 매기는 것이라는 박씨 부인의 그 한 말씀이 그 가을 박찬봉 댁 대청마루 위에 가장 따뜻한 빛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